새벽 3시, 텅 빈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골라내며 눈물이 났습니다. 32년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이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62살,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부업이 3억짜리 빚이 될 줄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은퇴 후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디 제 실수가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하면서도 허전했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 생산관리팀에서 32년을 근속하고 정년퇴직을 맞이한 날이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26살에 입사해서 59세까지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근 수당 때문에 밤늦게까지 남아있던 적도 많았습니다. 승진은 빠르지 않았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구로구에 있는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전용 면적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투룸이었는데 매매가 3억 원에 무담보로 샀죠. 당시에는 목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악착같이 갚아서 완전히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빌라에서 아내랑 둘이 살면서 2자녀를 키웠고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정확히 1억 원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의 대가치고는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어요. 게다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예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빌라 3억, 예금 1억 5천, 퇴직금 1억이면 총 4억 5천만 원이었죠. 중산층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검소하게 살면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은 절대 손대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자고요. 예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억 원도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계산했거든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요.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50대 후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나이 제한에 걸렸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2년을 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파트 게시판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모집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월 순수익 300만 원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저한테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솔깃했습니다. 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회는 강남역 근처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갔더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5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대부분 은퇴한 직장인들이었고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본사 직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화면과 함께 성공 사례들이 쏟아졌어요. 월 매출 5천만 원을 찍은 점포, 순수익 400만 원을 버는 점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들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본부 임차형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창업은 1억 원 이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점포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초기 상품 구입비까지 합치면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요. 하지만 본부 임차형은 달랐습니다. 본사가 좋은 입지에 점포를 구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점주는 가맹비와 보증금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돈은 3천만 원. 퇴직금 1억 원은 그대로 두고 예금에서 3천만 원만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본사가 점포 월세도 대신 내주고 물류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가게만 운영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직원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요. 본사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장사하니까 손님도 저절로 온다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친절하게 응대하고 재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고 제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은퇴하셨으니 바쁘지 않으시겠다면서 부부가 함께 운영하면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월 순수익 200에서 300만 원은 무난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장사 경험도 없는데 괜찮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회 자료를 보여주고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예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쓰기로 했습니다. 만약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2023년 4월 편의점 창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본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본부 임차형 계약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점포는 본사 소유고 저는 5년 동안 그 점포를 운영할 권리를 산다는 개념이었어요. 초기 비용은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 1천만 원, 교육비 200만 원, 보증금 1,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직원이 강조했습니다. 일반 창업은 점포 보증금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든다면서 본부 임차형은 본사가 그걸 다 부담해 준다고 했어요. 수익 구조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솔깃했습니다. 평균 월 매출이 4,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상품 원가를 빼면 약 1,800만 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진을 본사와 점주가 나눠 갖는 시스템인데 본사가 45%, 점주가 55%를 가져간다고 설명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800만 원의 55%면 약 99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랑 관리비를 빼도 300만 원 정도는 남겠다고 생각했죠. 직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어서 더 많이 남을 거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직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본사가 입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점포를 선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게다가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있어서 손님이 자동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요. 다만 본사가 투자한 비용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잘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중도 해지 같은 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 1억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좋은 점포가 나왔다고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주택가 중심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2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점포였고 인테리어도 새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냉장고, 진열대, 계산대까지 다 갖춰져 있었죠. 본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점포 인테리어에만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주변 환경도 확인해 봤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었습니다. 손님이 안 올 이유가 없어 보였죠.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본사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그 정도 거리면 경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지역이 편의점 수요가 많다는 증거라고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한 마당에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일은 2023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예금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곧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죠. 5년 계약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요. 62세부터 67세까지 일하는 거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67이면 아직 건강할 나이고 그 후엔 편하게 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교육은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본사 교육장에서 포스기 사용법, 상품 진열법, 재고 관리 시스템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어요. 다들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처럼 본부 임차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본부 임차형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본사가 월세도 내주고 입지도 책임져 주니까 망할 일이 없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픈일은 2023년 6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오픈 일주일 전부터 상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본사 물류센터에서 트럭으로 실어다 주더라고요. 담배, 술, 음료수, 과자, 컵라면, 도시락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진열을 시작했습니다. 본사 매뉴얼대로 따라하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새 물건들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아내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픈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부터 편의점 사장님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2년을 월급쟁이로 살았던 제가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요. 5년만 잘하면 노후 걱정 없겠다고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3천만 원짜리 부업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요. 2023년 6월 1일 오전 6시 편의점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들려오는 경쾌한 벨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첫날부터 손님이 꽤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커피를 사갔고 학생들이 간식을 사갔어요. 포스기를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물건이 팔린다는 게 이렇게 신기하고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교대로 일했어요. 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내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맡았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알바생을 한 명 썼어요. 야간 시급이 비싸긴 했지만 부부가 밤샘 근무를 할 순 없었거든요. 첫 주가 지나고 매출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1,1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하루 평균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본사에서 예상했던 평균 매출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주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침마다 들르는 직장인, 저녁에 맥주 사러 오는 아저씨, 학교 끝나고 과자 사러 오는 학생들이요. 얼굴이 익으면서 가벼운 인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사 시스템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5월 총 매출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달치고는 괜찮은 성적이라고 본사 담당자가 축하 문자를 보내왔죠. 저는 바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500만 원에서 상품 원가를 빼면 대략 1,350만 원 정도의 마진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져갈 몫은 55%였어요. 계산해보니 약 7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기서 인건비랑 관리비를 빼면 되겠거니 했죠. 본사 수수료 45%인 600만 원은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야간 알바생 급여가 280만 원이었어요. 시급만 2,000원에 하루 6시간씩 30일이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붙으면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48만 원이었어요. 24시간 냉장고를 돌리고 조명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였죠. 여름이 오면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용관리비, 인터넷 비용, 쓰레기 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카드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요즘은 현금 쓰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폐기 비용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를 버리는 게 마음도 아프고 돈도 아까웠어요. 한 달 동안 폐기한 상품 가격이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폐기율을 낮추라고 했지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재고를 안 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40만 원에서 알바비 300만 원, 전기세 48만 원, 관리비 20만 원, 폐기 비용 30만 원을 빼니까 342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아내랑 둘이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번 돈이 340만 원이었어요. 둘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1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에 360시간 일한 셈이었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4,700원 정도밖에 안 됐죠. 최저 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첫 달이라서 매출이 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골이 더 생기고 계절이 바뀌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믿었죠. 본사 담당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달치고는 나쁘지 않다고요.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째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상품 진열하는 것도 빨라졌고 포스기 다루는 것도 능숙해졌어요. 손님들 얼굴도 기억하게 되면서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손님은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6월 매출은 4,800만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7월에는 날씨가 더워서 음료수 판매가 늘어나면서 5,100만 원까지 찍었어요.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순수익은 여전히 비슷했어요. 매출이 늘어난 만큼 전기세도 올랐고 폐기되는 상품도 늘었습니다. 에어컨을 풀가동하다 보니 전기세가 7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아무리 절약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예금 1억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빠져나갔더라고요. 생활비로 쓴 돈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번 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거든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매달 생활비를 예금에서 꺼내 써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손님이 더 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본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출은 괜찮은데 순수익이 너무 적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반에는 다 그렇다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석 달 만에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하는데 벌이는 신통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하면서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첫 달이라서 그렇다고 아직 적응 기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2023년 9월이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은 5천만 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했고 순수익은 여전히 3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죠. 아내와 저 둘이 먹고 살려면 최소한 4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기본적인 지출만 해도 그 정도는 나갔거든요.
편의점에서 버는 돈으로는 100만 원 정도 모자랐어요. 결국 매달 예금 통장에서 150만 원씩 빼서 썼습니다. 석 달 동안 45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예금 잔고는 1억 1,5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1년이면 1,800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었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본사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매출을 올릴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행사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1 더하기 1 행사라든지 2+1 같은 프로모션을 하면 손님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과자를 1 더하기 1로 팔고 음료수를 2+1으로 내놨어요. 손님들은 좋아했지만 마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물건은 많이 팔리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적어지더라고요. 10월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음료수 판매가 확 줄었어요. 여름에는 하루에 100만 원어치씩 팔리던 음료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컵라면이나 따뜻한 음료 판매가 늘긴 했지만 매출 하락을 메우기엔 부족했죠. 10월 매출은 4,3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순수익은 200만 원대로 내려갔어요. 생활비를 제하면 200만 원 넘게 적자였습니다. 예금 통장은 1억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야간 알바를 빼자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인건비가 너무 아깝다면서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밤샘 근무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11월부터 야간 알바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밤 12시까지 일하고 아내가 새벽 6시까지 이어받기로 했어요. 첫날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니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1시간에 한두 명 정도 들어올 뿐이었죠. 텅 빈 편의점에서 형광등 불빛만 밝게 켜져 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꾸벅꾸벅 졸게 되더라고요. 카페인 음료를 마셔가며 버텼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어지러웠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 아침 도시락을 사는 공사장 아저씨들이었죠. 6시에 아내가 교대하러 왔습니다. 집에 가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오전 11시쯤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낮에는 집안일도 해야 했고 장도 봐야 했습니다. 오후 5시쯤 되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그렇게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두어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렸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쓰러져 잤어요. 12월 되니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대했습니다. 케이크나 선물 세트 판매가 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더라고요. 편의점 케이크는 거의 안 팔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앞에 GS25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리로 치면 100m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신규 오픈 이벤트를 하면서 손님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매출이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또 점포를 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담당자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본사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더 열심히 영업하라는 조언만 해줬어요. 20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암담했습니다. 7개월 동안 예금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1억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4천만 원이 사라진 셈이었죠. 처음 투자한 3천만 원 포함하면 7천만 원이 증발한 거였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매출을 올리려면 광고를 해야 하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미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본사 수수료는 계약서에 박혀 있는 거라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2월이 되면서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적자를 줄일 수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 예금에서 10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던 잔고가 1억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속도라면 2년이면 예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 제안이었어요. 추가 투자를 하면 본사가 마케팅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4년 3월 초순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설명하러 왔다면서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더라고요. 화려한 그래프와 성공 사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편의점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점주들은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요. 특히 리뉴얼과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하면 효과가 크다면서 몇몇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점포는 3개월 만에 매출이 40%나 올랐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이랬습니다. 매장 내부를 리뉴얼하고 대대적인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거였죠. 진열대를 새 걸로 바꾸고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간판도 최신형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 동안 파격적인 행사를 해서 손님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필요한 비용은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리뉴얼 비용으로 1200만 원, 프로모션 상품 준비에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본사가 절반을 지원해 줄 테니 점주는 1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매달 적자인데 또 돈을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담당자는 계속 설득했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린다면서 100m 앞 GS25를 이기려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어요. 지금도 돈이 계속 나가는데 더 쓰는 게 맞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헛되는 것 같았거든요. 본사 자료를 다시 보면서 계산해 봤습니다. 매출이 40% 오르면 현재 4천만 원대에서 5,600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순수익도 400만 원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 싶었죠. 결국 3월 중순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본사 지원금 1천만 원과 합쳐서 총 3천만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1억 1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일주일 매출이 날아가는 것도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사팀이 들어와서 진열대를 뜯어내고 조명을 바꾸고 바닥재를 새로 깔았습니다. 새로워진 매장은 확실히 밝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LED 조명 아래서 상품들이 반짝거렸고 새 진열대는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간판도 최신형으로 바뀌면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습니다. 이 정도면 손님들이 다시 올 거라고 기대했죠. 리뉴얼 오픈 행사는 4월 첫째 주에 시작했습니다. 1 더하기 1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고 음료수는 2 더하기 1로 팔았어요. 도시락도 1,000원씩 할인해서 내놨습니다. 전단지도 5,000장 인쇄해서 주변 아파트에 돌렸습니다. 첫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새로 오픈했다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행사 상품을 사러 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손님 수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행사 상품만 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상가 상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지만
매출 증가는 미미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은 하루 150만 원 정도 팔렸는데 마진율이 너무 낮아서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행사 상품 준비하느라 돈만 더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4월 중순이었습니다. 가게에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세븐일레븐 간판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 건물 1층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본사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뉴얼하라고 해서 2천만 원이나 썼는데 바로 옆에 경쟁 점포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담당자는 난처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다른 회사라 본사에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5월 초 세븐일레븐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신규 오픈 이벤트로 엄청난 할인 행사를 했어요. 캔 맥주는 원가 이하로 팔고 담배도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줬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첫째 주 매출을 확인하니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루 평균 9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1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30% 넘게 줄어든 거였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매출은 오히려 떨어진 셈이었죠. 둘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오픈 행사가 한 달 동안 계속되면서 우리 가게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어요. 단골 손님들마저 옆 가게로 넘어갔습니다. 10m 차이인데 굳이 우리 가게에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5월 전체 매출은 3천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평소 4천만 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30% 급락한 거였어요. 순수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히려 100만 원 정도 적자였어요. 6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오픈 이벤트가 끝났지만 이미 손님들은 그쪽에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100m 떨어진 GS25, 10m 앞 세븐일레븐과의 3파전에서 우리 가게는 가장 약한 골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9천만 원이었던 게 3개월 만에 8,5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씩 뺐었던 거였습니다. 리뉴얼에 쓴 2천만 원까지 합치면 4개월 동안 2,500만 원이 사라진 셈이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을 더 투자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거든요. 본사를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원망이 느껴졌어요. 처음 투자한 3천만 원에 리뉴얼 비용 2천만 원까지 총 5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매출 30% 급락과 계속되는 적자뿐이었어요. 2024년 7월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오픈한 지 정확히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1년 전 희망에 부풀었던 제 모습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면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1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새었고 눈가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갑도 안 된 나이에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1년 전 1억 5천만 원이었던 예금에서 8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3천만 원, 리뉴얼 비용 2천만 원, 적자 보전 3천만 원이었죠.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3년 정도면 예금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 전에 몸이 먼저 망가질 것 같았지만요. 하루 평균 16시간씩 일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님도 없는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어요. 32년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다니요. 이게 맞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만두자고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남은 노후 자금까지 다 잃을 것 같다면서요. 아내도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건강도 안 좋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본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산정 내역이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총 위약금이 7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본사가 투자한 점포 인테리어 비용 중 미회수분이 4천만 원이었어요. 계약 위반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1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7천만 원이었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금 통장에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위약금이 7천만 원이라니요. 그만두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퇴직금 1억 원까지 손대야 겨우 계산이 맞는 상황이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위약금 조항이 보였어요. 1년 전 도장 찍을 때는 자세히 읽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본사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위약금을 줄일 수 없냐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면서 납득이 안 되면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고 위약금이 부당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제가 서명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낮다고 했어요. 설령 이긴다 해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라고요. 차라리 위약금을 내거나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게 낫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상담료로 30만 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만두자니 7천만 원을 날려야 하고 계속하자니 매달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그만두면 위약금 7천만 원에 지금까지 투자한 5천만 원까지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계속하면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나니까 3년이면 7,200만 원이 추가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어느 쪽이 덜 손해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그만두면 1년 동안 고생한 게 완전히 헛수고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회수하려면 버텨야 했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티기로 했어요. 계약 기간 5년을 채우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금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로구 빌라의 시세가 3억 원 정도였는데 담보대출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저는 5천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10년 넘게 무담보로 지켜온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대출 심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8월 중순에 5천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7천만 원이었던 예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제 돈이 아니라 빚이었거든요. 이자율이 연 5%였는데 한 달 이자만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금 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이자만 겨우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금 7천만 원에 빚 5천만 원이에요. 순자산으로 따지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은 셈이었습니다.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 증발한 거였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4년 남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요. 그 10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출받은 5천만 원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대출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를 메우고 대출 이자 20만 원을 내다 보니 한 달에 22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거기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계속 생겼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150만 원 들었고 포스기도 바꿔야 해서
80만 원 나갔죠. 2025년 3월쯤 되니 통장 잔고가 3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예금 7천만 원과 대출 5천만 원을 합쳐 1억 2천만 원이었던 게 7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4개월이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하루 16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수술을 권했지만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죠.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먹으면서 일했어요. 약발이 떨어지면 허리가 저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씻으면 새벽 1시쯤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매출은 얼마나 나올지, 통장 잔고는 언제 바닥날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두어 시간 자다가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전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물건 값을 잘못 받거나 거스름 돈을 틀리게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더 심각했습니다. 원래 혈압이 높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시간이어서 망정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고요. 이대로 가다간 뇌출혈 위험이 있다면서 혈압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일을 안 하면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가게에서 보내야 하는 거였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약을 먹으면서 계속 일했습니다. 혈압약 부작용으로 어지러워하면서도 카운터에 섰어요. 둘 다 망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투자해서 이렇게 됐다면서 왜 제 말을 안 듣고 리뉴얼을 했냐고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도장 찍을 때 같이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소리쳤어요.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금슬 좋게 살았던 부부가 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비참했어요. 5월이 되니 통장 잔고가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속도면 두어 달이면 바닥날 것 같았어요.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빌라 시세가 3억 원인데 이미 5천만 원을 대출받았거든요.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신용대출도 알아봤지만 편의점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는 한도가 낮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약금 7천만 원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운영할 자금도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제 상황이었어요. 6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1개, 2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김밥 1개가 1,000원인데 이걸 매일 10개씩 버리고 있었거든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텅 빈 편의점에서 혼자 울고 있는 61살 늙은이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3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다니요. 그때 제 모습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3시 유통기한 확인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요. 전 재산이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월 말 기준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남아 있었어요. 2023년 6월에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거기다 빚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순자산은 사실상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 1억 원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지만 곧 손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경쟁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본사에서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경쟁 업체는 멀쩡했고, 본사는 무관심했어요. 저는 그저 조금만 더라는 주문을 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025년 7월 초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5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 돈이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본사에 공식적으로 폐업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담당자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받았어요. 위약금 정산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 우편으로 서류가 왔어요. 위약금 총액은 7,1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00만 원 더 늘었더라고요. 지연 이자가 붙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한 달 안에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00만 원이었는데 7,100만 원을 어떻게 내라는 건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법적으로 피할 수 없었어요. 퇴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1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32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죠.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정기예금을 해지했어요. 행원이 중도 해지 시 이자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찍혔어요. 본사 계좌로 7,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32년 근속의 대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2,9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빌라 담보대출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매달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하나도 못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편의점을 폐업했으니 수입이 없어졌다면서 어떻게 갚을 건지 물었어요. 저는 퇴직금 잔액으로 일부 갚겠다고 했습니다. 2,9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대출금 상환에 썼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남은 3천만 원도 조만간 갚아야 한다고요. 방법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담보물 처분을 권했어요. 빌라를 팔아서 대출을 정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구로구 빌라 시세가 3억 원이었는데 급매로 내놨어요. 2억 8천만 원에 내놨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린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기겠다는 통보였어요. 결국 2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2025년 11월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 3천만 원을 갚고 복비랑 세금을 내니 2억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10년 전 3억 원에 샀던 집이 4,5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린 거였습니다.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62살 나이에 무주택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내와 둘이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정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구로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자가에서 살다가 전세로 내려간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이사 비용이랑 잡비로 500만 원 정도 썼어요. 손에 남은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예금 400만 원과 합쳐서 1,400만 원이 전 재산이 되었어요. 정리해보니 끔찍했습니다. 2년 반 전 총 자산이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빌라 3억, 예금 1억 5천만 원이었죠. 지금은 전세 보증금 2억 원과 예금 1,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자산은 2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어요.
편의점 시작하면서 투자한 5천만 원, 리뉴얼 비용 2천만 원, 적자 보전과 생활비로 쓴 돈들, 위약금 7천만 원, 빌라 매각, 손실 4,500만 원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퇴직금이었습니다. 32년을 일해서 받은 1억 원이 2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위약금 내는데 써버린 겁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했는데요. 아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약을 먹어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정성껏 가꾼 삶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지금은 2026년 2월입니다. 62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 빼면 손에 쥔 돈이 1,400만 원뿐입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와요. 아내 것까지 합치면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예금을 조금씩 깨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3천만 원짜리 부업으로 시작했던 편의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자가 빌라에서 살던 중산층 은퇴자가 전세로 내려앉았어요. 1억 원짜리 퇴직금도 날렸고 1억 5천만 원 예금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본부 임차형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속았습니다. 3천만 원이면 된다는 말, 본사가 다 지원해준다는 말, 월 300만 원 순수익이 보장된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점주를 착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본부 임차형은 창업이 아니라 노예 계약입니다. 위약금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나갈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저는 그것마저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잃은 것만 가득합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이 됐어요. 불면증도 여전하고 혈압약도 먹고 있습니다. 62살 몸이 70살처럼 망가졌죠. 돈을 잃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었던 자산이 2억 1,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억 4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 부업치고는 너무나 큰 대가였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10년 넘게 지켜온 무담보 자가에서 전세로 내려앉았어요. 언젠가는 전세 보증금도 떨어지면 월세로 가야 할 겁니다. 노후 주거 안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무엇보다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함께 울고 웃던 부부가 서먹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까지 잃어버린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요. 2023년 4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편의점 설명회에 가기 전으로요.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았을 제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요. 3천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퇴직금 1억 원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본부 임차형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은퇴 후 부업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본부 임차형 편의점은 절대 하지 마세요. 3천만 원이면 된다는 말, 본사가 지원해준다는 말, 월 300만 원 순수익이라는 말 모두 믿지 마세요. 실제로는 본사 수수료 45%에 인건비에 전기세에 폐기비용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폐업하려면 위약금 7천만 원을 내야 해요. 들어갈 때는 3천만 원이지만 나올 때는 7천만 원입니다. 계약서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작할 때보다 그만둘 때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저는 그것마저 위약금으로 날렸어요. 3천만 원 부업이 3억 빚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정확히는 2억 4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편의점 설명회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은퇴한 분들이 제 뒤를 따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2년 반의 고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